저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36년 근무하다가 2년 전에 퇴직했고요. 지금 62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보니까 대민 업무가 주를 이루었고요.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교육팀장도 좀 맡아서 직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정년이 딱 정해져 있어서 만 60세 되면서 정해진 날짜에 딱 퇴직했죠. 지사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지사장 이제 공단이 본부가 있고 각 지역별로 지사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구별로 이렇게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기관장이죠. 2급입니다. 그죠. 1급에 탈락했어요. 뭐 능력 부족이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1살 때 나이가 조금 많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게 더 좋고 조금 처지기는 하죠.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성과를 내고 이런 거가 연대가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돼서 진급 심사에 한 2번 정도 올라갔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퇴직이 임박해지니까 순위가 좀 앞에 있어도 승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죠. 왜냐면 제가 이제 1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들이 웬만하면 1급을, 물론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차장으로 끝난 사람도 있고. 근데 비교하는 건 항상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 퇴직 3년 전에 이제 그거가 아니구나. 마지막 탈락하면서, 나머지 기간은 잘 마무리하고 정년퇴직하면 더 좋은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월 며칠 연말에 한꺼번에 저희 동기들 중에서 연령이 된 사람들이 같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담담하고 드디어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면은 설레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 한 군데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사실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설레임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한 50세 정도 이후에 저희가 노준비나 이런 거를 좀 상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약간 그런 방향성 같은 거?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기술을 습득하 이런 거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동료분들은 그런 걸 미리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 일에 좀 전념하는 게 또 재미있고 또 승진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전념해서 하고 했는데 마음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으로 내 성향은 어떤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한 10년가량 계속 하면서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자기 자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준비만 했죠. 자격증, 그러니까 그게 좀 퇴직하고 나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료분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실 때, 저렇게 뭐 불필요한 자격증을 많이 딸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사회복지사부터 시작해서 쭉 따고 그랬는데, 저는 승진에 필요한 가점 되는 자격증만 딱 따고, 사실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자격증은 안 땄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퇴직을 하고 어딘가에 진입 장벽을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필요했네?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기관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직업상담사라든가 생애설계 이런 자격증 같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기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술 관련 자격증 또 뭐 공인중개사는 거의 되게 많이 따세요. 그리고 전기기사 또 손해관리사 이런 것들을 도전해가지고 하시고 행정사 이런 거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은퇴 후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자격증을 좀 많이 따세요. 그분들을 보면 일부는 그런 쪽에 일을 하세요. 공조, 원예 또 이런 거 따셔가지고 이제 경비도 하시는 분도 있고 건물 관리 쪽에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농수산물 손해평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도 있고, 딴 거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그냥 따놓고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자격증을 딸 때
헛심을 너무 빼지 말고 나를 좀 먼저 파악해 본 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해서 앞으로 이제 노후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하면 그게 조회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강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금융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상담하는 자격증, 독서 지도하는 거 이런 자격증을 따놨어도 쓸모는 있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를 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자격증만 땄거든요. 평생교육사 있으면 강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땄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죠. 저는 조금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면 퇴직자, 예정자들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해가지고는 좀 힘드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와보니까. 그래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연금으로 준비되고 어느 정도 월 소득이 만약에 된다면, 굳이 일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이 직업 전선이 너무나 열기를 띠고 있어요. 은퇴자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에 휩쓸려 가는 느낌도 들고 나도 직업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좀 주눅들고 명함도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바대로 조금 여유 있게 사는 거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처음에 저는 은퇴 후에는 그냥 글 쓰고 책 읽고 또 가족을 좀 돌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아이 셋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친정 엄마한테만 맡겨놓고 직장에 올인한다시피 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하고는 엄마 모시고 글 쓰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퇴직하고 한 1년 반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저한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또 외부 활동을 하고 싶은 열정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저는 직장 다니면서 내가 강의도 하고 국민연금 상담도 하고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강사한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사내에서 있었던 경력 이런 거는 좀 인정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강사 신청했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쪽에는 이제 다른 경쟁자가 이제 합격하셨겠죠.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네. 이런 좀 내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내가 너무 좀 쉽게 생각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죠. 너무 준비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강사라는 거는 듣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한테 줄 게 있잖아요. 근데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 분야의 강의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말하자면 좀 제너럴리스트적인 그런 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강사로서는 그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쪽 분야에서는 저를 원하지는 않은 거죠. 네, 제취업 원서 낼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누구 밑에서 월급 받고 이런 일은 그만하고 싶었어요. 빵빵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어디 가서 제가 골프를 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그런 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퇴직하기 전에 생활비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차분하게 다 제 자산 또 수입 규모 앞으로 쓸 생활비를 한 퇴직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꼼꼼히 체크를 꼭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퇴직 전에 쓰던 소비 수준과 좀 다르죠. 그래서 6개월을 쭉 항목별로 기록을 해놓고 문화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네. 경조사 이게 확 줄었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소비 그 패턴이 나오잖아요. 맞벌이 부부를 했기 때문에 둘 다 국민연금을 최대로 이제 넣었기 때문에 그거 둘이 합치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거는 추가 자금으로 해서 퇴직금에서 매월 얼마씩 IRP에서 빼고 연금 받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살면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고 만약에 내가 살다가 자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일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재산은 집 있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집은 아이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화 필요하면 뭐 규모를 줄이거나 주택연금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금은 퇴직금 두 사람 다 어쨌든 길을 쓰고 중간 정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뭐 집을 이렇게 뭐 갈아타고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최초 청약한 아파트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남들 아파트 오르니까 그냥 오른망치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고, 퇴직금을 두 사람 걸 합치면 그 자금이 몇 억 정도 되니까 그걸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 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6년 근무하니까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많지 않죠. 월급이 저는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기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금액이 훨씬 적죠. 마음은 부자입니다. 전 국민이 다 국민연금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저도 이제 국민연금 가입돼 있고, 저는 개인연금은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냥 저축하는 식으로. 그리고 애들한테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 미혼이라서 아직도 좀 돈이 들어가는 편인데, 제가 월급이 안 들어오고 연금도 아직 안 나오는 약간 크레바스 상태니까 애들이 저한테 이제 요구는 못 하는데, 제가 딱 단호히 얘기했죠. 너희들 돈으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사실은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녀들 결혼해서 집 마련해주고 이러려면 노후자금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애들 학교 다닐 때부터 단호히 집은 없다. 결혼하고 이러면 새빵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라. 필요하다면 일부 금액을 도와주는 거는 내 형편 봐서 그렇게 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했죠. 처음에 입사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는 국민연금 다닌다고 가서 말도 못했어요. 몰매 맞을까봐. 그때만 해도 엄청 욕먹고, 또 나라에서 다 갖다 써가지고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친인척 분들까지도 심지어는 이제 넌 그런 직장을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긴 했었죠. 근데 10년 정도 지나서 최초에 그 특례 가입하셨던 분들이 연금 타기 시작하면서 연금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 집안에 국민연금을 수혜받는 사람이 한 명 정도씩은 생기다 보니까,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당신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에 50% 이상이 국민연금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거의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어찌 보면 좀 자부심도 있었어요. 지금은 금액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용돈연금이다 그전부터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처음부터 가입할 때부터 채워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2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노자금에서 기본적인 생계, 원래 연금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재테크를 해서 많이 주고 이런 게 국민연금의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이 노후에 기초 생계를 유지하고 거기에다 3층연금으로 보통 설계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불신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금 내는 부담이 커지는 거에 대한 부분, 또 우리 때 돼가지고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을 얘기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250은 안 되실 거예요. 그게 한 20, 30만 원 정도? 그게 금액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왜냐하면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서구 선진국에 이런 게 뭐 100년 이상씩 연금을 운영했던 나라들이 다 지금도 연금을 주고 있는 상태고, 또 기금 고갈에 대한 부분을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기금 고갈이라는 게 기금이 고갈돼서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쌓여있던 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는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수급 연령을 이제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뒤로 가게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받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연금에 대해서 시위도 하고 법 개정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노후준비 관련된 제도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연금제도가 가장 유효한 제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갈 시기를 뭐 2050년이다, 2060년이다, 어느 시기가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매년 추계를 하게 되고, 어느 시점이든 쌓여있는 기금은 바닥이 나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때는 보험료 내는 게 지금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세 수준 정도로 우리도 이제 거의 뭐 소득의 한 막 40, 5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운영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에 한 번씩은 거쳐갔어요. 권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다 거쳐가는 상태죠. 대미논문 할 때는 안티 사태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그 시절에는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단계도 있었거든요. 신나 같은 거 갖고 오셔갖고 뿌리기도 하시고 심한 흉기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 좀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약간 곤란한 고객분들은 본인 고집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납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겨요. 특히 소득과 관련해서 이제 부과를 할 때 자기 소득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세청 자료나 이런 걸 가져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납득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무조건 지사장 나와 막 이렇게 하고 그래. 제가 지사장 할 때는 민원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지사장입니다 하면은 또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시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어요. 네가 거기서 왜 밥값도 못하고 앉아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막 울기도 하고 그랬죠. 저는 국민연금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욕의 종류가 많은지 좀 몰랐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욕을 막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배지를 다 달고 다녔잖아요. 이게 80년, 90년대 그때는 퇴근할 때 다 띄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쵸. 퇴직하면 거의 잘 안 내려고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다 보니까 또 소득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안 내려고 하시는데 국민연금은 사실은 기간의 힘이 제일 중요한 제도예요. 오래 내신 분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는 게 유리하냐, 기간을 길게 내는 게 유리하냐라고 물으면 기간은 정비례해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간을 유지하는 걸 꼭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백 기간이 있을 때 소득이 없으니까 많이는 못 내시잖아요. 그리고 본인 부담이 또 9%가 다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주는 게 없으니까 많이 내긴 부담스러울 때는 평균 소득 수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100만 원이다. 거기에 9%, 9만 원, 10만 원, 그 정도 되는 금액이라도 기간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지금 금액이 노후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장기간 내신 분들이거든요. 공백이 생겼을 때는 자기 수준에 맞게 좀 낮춰서라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내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저축을 해서 늘리는 그만큼보다는 국민연금 액수 늘어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절대 생활이 안 돼서 그 정도도 돈을 못 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못 낸 사람들이 노후에도 연금이 적으니까 또 고생을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절약을 하더라도 기간 유지는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 비용은 몇만 원까지도 다 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개인 가입을 할 때는 중간 평균 이하 금액은 납부 예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내실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100만 원 정도 선에서 9% 금액을 기준 금액 이미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금액이 적용을 받거든요. 그 이상으로 내시도록 적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지금은 9만 원이거든요. 그 금액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민연금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입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한 명이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시는 거지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 두 분 다 오래 사시거든요. 그럼 60세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두 분 다 가입하시는 걸로 많이 권유를 드리고 최소 기간이 10년이니까 늦더라도 가입을 해서 10년 넣고 연금을 받으시도록 권장을 해드리죠. 배우자도 꼭 내가 소득이 없어질 때 배우자를 가입시키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은 세대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세대별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유족연금 탈 때만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수급자가 되는 것이지 낼 때는 각자가 자기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내고 자기 연금을 각자가 받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배우자는 쭉 계속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을 해서 나중에 두 분이 같이 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지금은 배우자를 그냥 가입시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배우자가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에 옛날에는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부들도 나 국민연금 어떻게 내면 됩니까? 라고 자진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물가 변동률이나 이런 걸 반영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타실 때 실질 가치가 보장이 되거든요. 우리가 돈 가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액면가를 그대로 받는 제도보다는 물가 변동률을 적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라는 걸 지금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력이 되신다면 주부들도 그냥 가입을 따로 하셔가지고 65세 이후에 두 분이서 같이 나란히 연금을 받으시는 게 노후자금 마련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죠. 저는 50대 50대는 사실 연금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연금을 조기에 받으실 수 있는 연령은 자기 수급 연령에서 5년 전에부터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4세부터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59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59세가 됐는데 사실 소득이 변변치 않고 노후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해서 연금을 미리 받으시겠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금액은 당연히 감액이 되겠죠. 저는 필요하시다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노후자금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연금을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액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 막 너무 어려운데 그냥 참아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 시기에 부부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연금을 타야 소득에 보충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두 분 다 조기를 안 타시더라도 한 분 정도는 조기연금 신청해서 타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활동을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굳이 연금을 타시지는 않는 게 좋고, 공단에 가서 이제 상담하시면 자기 이제 연령을 넣고 언제 받았을 때 내가 몇 년을 받아야 이게 상쇄되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일찍 적게 받으면 정상적으로 늦게 출발한 사람하고 동일한 금액을 받는지는 계산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사망하는 연령을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유불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필요해서 미리 받아서 적게 받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늦게 받으신 분이 총액으로 볼 때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비교하면 그거는 배가 아픈데 굳이 그거는 저는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적은 금액이라도 받았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한테 와서 그런 상담을 좀 많이 하세요. 이거를 빨리 받으면 유리하냐 뭐 늦게 받으면 유리하냐 이런데, 그거는 언제 사망하신다는 걸 아는 전제하에서 상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생각하시지 말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소득이 없으면 빨리 받고, 소득이 있는데 굳이 연금을 미리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제일 유리하죠. 연금은 뭐 계산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니까 오래 사는 사람이 제일 유리합니다. 연금공단은 기금 소진을 고민하고 있지만 수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건강을 잘 지키셔가지고 100세, 120세 이렇게 사시면 본인이 내신 거에 거의 뭐 10배 이상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을 뒤로 미루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연기연금이라 그래서 뒤로 미루면 연금을 더 가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5년까지 연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면 재직자 연금이라 그래서 연금 금액이 감액이 되세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뭐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이 고소득인 경우에는 당연히 연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뭐 1년만 연기하셔도 되고 5년 다 연기하셔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평생 직장으로 잘 다니기를 원하는 적이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이 직원은 오래 못 다닐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면접 준비도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오시는데 사실은 심사하는 분들이 나이가 있고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잘 말하는 그런 분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단은 학벌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졸 출신 이런 부분도 따로 채용을 하고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벌하고는 관계없고 일단 시험에서 점수가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의 면접 점수로 다 채용이 됩니다. 나만이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닥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화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조직이 잘 유기적으로 대민 업무다 보니까 잘 받아들이고 소통을 잘하고 그런 인재를 많이 원하죠. 어쨌든 공적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잘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참아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신뢰를 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면접할 때 보면 나는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서 천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오신 분이 거의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자격증도 너무너무 많이 땄고 그런데 자격증을 많이 딴 거하고 의사소통 능력하고는 사실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질문하는 의도를 잘 받아들여서 잘 답변을 하는 그 능력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민원인을 상대해서 사람을 뽑는 거니까 평소에 사람을 애정을 갖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책 읽고 글쓰기를 조금 더 열심히 좀 저희가 일주일에 한 권 읽고 1년에 한 권 쓰자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계속 책을 내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